남자의 자리 다시 아니 에르노 지음 신유진 옮김. 내 조부모의 유일한 언어는 사투리였다. 사투리의 생생함과 서민적인 프랑스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예를 들면 프루스트는 프랑스화즈의 부정확한 표현들과 옛날 말들에 황홀해하며 그것을 강조했다. 그가 오직 사투리의 미학적인 것만을 중요시했던 것은 프랑스화즈가 그의 하녀이지 자신의 어머니가 아니었기 때문이며 그 자신도 입에서 이런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아버지에게 사투리는 낡고 추한 어떤 것이자 열등의 표식이었다. 그는 일부를 떨쳐 버렸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의 프랑스어는 훌륭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표준어였다. 와이시에서 열리는 자선 바자회에서 노르망디 전통복 차림으로 입담 좋은 사람들이 사투리로 원맨쇼를 하면 사람들이 웃곤 했다. 그 지방 신문에는 독자들을 웃기기 위한 노르망디 기사가 있었다. 의사 혹은 고위직의 누군가가 대화 중에 부인은 괜찮습니까? 라는 말 대신 부인께서 방귀를 힘차게 뀌시네요? 라는 코 지방식 표현을 슬쩍 건네면 아버지는 흡족해하며 의사의 말을 어머니께 전했다. 그토록 세련된 사람들에게 우리와 공통된 어떤 것, 즉 약간의 저급함이 있다고 믿으며 기뻐했다. 그는 그들이 자신도 모르게 뱉어낸 말이라고 확신했다. 그에게는 천성적으로 올바르게 말하는 것이란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의사든 신부든 자신의 집에서는 되는 대로 말할지언정 스스로 노력해야 하고 자신의 말에 귀 기울여 들어야 했던 것이다. 그는 카페에서나 가족들 사이에서는 말이 많았지만 말을 잘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입을 다물거나 말을 하다가 갑자기 멈추고 그렇지 않나요? 또는 그저 아니요? 라고 말하며 상대에게 자신의 말을 이해해 달라거나 자신의 말을 이어가 달라는 듯한 손짓을 했다. 늘 조심스럽게 말을 했으며 실수로 방귀를 낀 것만큼이나 나쁜 인상을 줄 수 있는 잘못된 단어를 쓸까봐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렇지만 그는 별 의미 없는 거창한 문장이나 새로운 표현들을 매우 싫어했다. 한때 모두가 걸핏하면 확실히 아니야 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는 모순되는 두 단어로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진보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전혀 확신이 없어도 자신이 듣거나 읽었던 말을 시험 삼아 써보는 어머니와는 다르게 자신의 언어가 아닌 말들을 쓰는 것을 거부했다. 어릴 적 고상한 언어로 나를 표현하려 노력할 때면 허공에 몸을 던지는 기분이 들었다. 내가 상상 속에서 느꼈던 공포 중 하나는 교사인 아버지가 끊임없이 내게 단어를 꼬박꼬박 끊어서 똑바로 말하라고 강요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입 전체를 사용해서 말했다. 여 선생님이 내 언어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훗날 나는 아버지에게 자빠지다 또는 15분 남은 11시 라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며 고쳐주려 했다. 그는 격렬하게 화를 냈다. 또 한 번은 엄마 아빠가 항상 그렇게 엉터리로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선생님께 혼나지 않을 수가 있겠어? 라고 말하며 울어버렸다. 그는 서글픔을 느꼈다. 내 기억 속에 언어에 관한 모든 것은 돈 문제보다 더한 원망과 아픈 언쟁의 원인이었다. 그는 유쾌했다. 웃는 걸 좋아하는 손님들과 농담을 주고받았다. 은근한 음담 배설물에 대한 이야기였다. 풍자 같은 것은 몰랐다. 라디오로 가요나 게임에 관한 방송을 들었고 언제나 서커스, 유치한 영화, 불꽃 놀이를 보러 나를 데려가곤 했다. 장이 서면 히말라야라는 유령 열차를 타고 세상에서 가장 뚱뚱한 여자와 난쟁이를 보러 들어갔다. 그는 박물관에 단 한 번도 발을 들인 적이 없었다. 아름다운 정원,
꽃이 핀 나무들, 벌집 앞에 멈춰 섰고 통통한 여자의 들을 봤다. 거대한 건축물과 현대적인 대규모 공사, 탕카르빌 다리에 감탄했다. 서커스 음악과 차를 타고 시골길을 달리는 것. 그러니까 부글리온 서커스 악단의 음악을 들으며 들판과 너도 밤나무를 훑어보는 것을 좋아했고 그럴 때 행복해 보였다. 그렇지만 풍경을 마주하고 노래를 들으며 느끼는 감정이 대화의 주제는 아니었다. YC의 중산층과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내게 내 취향, 재즈 아니면 클래식, 타티 아니면 르네 클레르를 물었을 때 그것만으로도 내가 다른 세계로 건너왔음을 깨닫게 됐다. 어느 여름 그가 바닷가에 사는 친척집으로 나를 데려가 3일을 보냈다. 그는 맨발에 샌들을 신고 걸었고 벙커 입구에서 걸음을 멈췄으며 카페에서 그는 맥주 몇 잔을 나는 소다를 마셨다. 그가 고모를 대신해서 닭을 잡았는데 다리 사이에 닭을 끼고 부리 안으로 가위를 집어넣었다. 걸쭉한 피가 지하실 바닥에 뚝뚝 떨어졌다. 그들은 모두 오후 늦게까지 식탁에 모여 앉아서 전쟁과 부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빈 잔들 주위로 사진을 돌렸다. 천천히 죽자고. 전진. 어쩌면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태평한 성향이 있었던 모양이다. 그는 가게 일에서 멀어지는 일거리를 만들었다. 닭과 토끼를 기르거나 부속 건물과 차고를 만들었다. 마당은 그의 욕구에 따라 자주 바뀌었고 화장실과 닭장은 3번이나 옮겨졌다. 그는 늘 무너뜨리고 새로 짓고 싶어 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시골 양반인데 어쩌겠어요. 그는 새들을 울음소리로 식별했으며 매일 저녁 날씨를 예측하기 위해 하늘을 봤다. 하늘이 붉으면 차갑고 건조한 날씨, 달이 물속에 있으면 그러니까 구름 속에 잠겨 있으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었다. 오후가 되면 언제나 말끔한 그의 정원으로 달려나갔다. 채소를 제대로 가꾸지 않은 지저분한 정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는 것처럼 나쁜 품성에 나태한 사람임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파종을 흙에 뿌려야 하는 시간의 개념을 잃는 것이었고 남들의 생각에 무감각해지는 것이었다. 때때로 악명 높은 주정꾼도 술이 잠시 깼을 때 정원을 아름답게 잘 가꾸어 명예를 회복하지 않았던가. 아버지의 경우 파 또는 다른 어떤 작물일지라도 성공하지 못하면 낙담에 빠졌다. 해가 지면 삽으로 판 마지막 고랑에 요강을 비웠고 그것을 비우다가 내가 쓰레기통까지 가기 귀찮아서 버린 스타킹이나 볼펜을 발견하면 불같이 화를 냈다. 그는 식사할 때 자신의 오피넬 나이프만을 이용했다. 빵을 작은 큐브 모양으로 잘라서 접시 옆에 두고 치즈와 가공육과 함께 먹거나 소스를 찍어 먹었다. 내가 접시에 음식을 남기는 것을 보면 초상난 얼굴을 했다. 아버지의 접시는 닦지 않고 정리해도 될 정도였다. 그는 식사 후에 자기의 나이프를 작업복에 닦았다. 정어리를 먹고 나면 칼을 흙 속에 묻어서 냄새를 없앴다. 50년대 말까지 아침에 스프를 먹은 후에 카페오레를 마셨는데 마치 그 일이 여성스러운 섬세함에 자신을 바치는 일인 것 마냥 망설였다. 그는 수프를 먹듯 한 스푼씩 커피를 마셨다. 5시에는 달걀, 레디시, 구운 사과를 간식으로 먹었고 저녁에는 스프 한 그릇에 만족했다. 마요네즈, 복잡한 소스, 케이크를 역겨워했다. 그는 언제나 셔츠와 내복을 입고 잤다. 일주일에 3번 거울이 걸려있는 주방의 개수대에서 면도를 했고 목에 단추를 풀면 목에서부터 새하얀 피부가 보였다. 부의 상징인 욕실은 전쟁 이후로 널리 퍼지기 시작했고
어머니가 위층에 세면대를 설치했지만 그는 한 번도 세면대를 쓰지 않았고 계속해서 주방에서 세수를 했다. 겨울이 되면 그는 마당에서 마음껏 가래를 뱉고 재채기를 했다. 학교에서 내가 아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않았더라면 나는 이 묘사를 오래전 장문 시간에 썼을 것이다. 어느 날 CM2 반의 한 여자아이가 엄청나게 큰 재채기를 해서 노트를 날려버렸다. 칠판에 글을 적고 있던 선생님은 뒤돌아서며 참 고상하기도 해라 라고 말했다. YC 중심가의 상인들, 사무직원들, 중산층이라면 누구도 시골에서 상경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았다. 시골뜨기처럼 보인다는 것은 답보 상태이며 옷차림, 언어, 외모 자체가 늘 흐름에 뒤처졌다는 뜻이다. 당시 사람들이 좋아했던 일화가 있다. 어느 촌 사람이 도시에 사는 아이들의 집에 갔다. 돌아가는 세탁기 앞에 앉아있던 그는 둥근 유리문 뒤에서 빙빙 도는 빨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마침내 일어나 고개를 끄덕이며 며느리에게 말했다.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이 텔레비전은 고장난 거야. 그렇지만 YC에서는 시장에 베데트, DS 그리고 이제는 CX를 타고 오는 분홍들의 태도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최악은 농부도 아니면서 농부의 몸짓과 모습을 한 사람들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곧 비난하는 어조로 말을 주고받았는데 서로 걱정해 줄 때도 그런 식이었다. 밖에 나갈 때는 머플러 좀 둘러 또는 좀 앉아 있으라고. 남들이 들으면 욕하는 줄 알았을 것이다. 그들은 끊임없이 누가 청량음료 업자에 청구서를 잃어버렸는지 누가 지하창고에 불을 끄는 것을 잊었는지 말다툼을 했다.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소리를 크게 질렀는데 늦어진 배달, 미용실에 너무 뜨거운 파마용 캡, 생리, 손님들 그 모든 것이 어머니의 신경을 거슬리게 했기 때문이다. 때로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 당신은 장사와 맞지 않는 사람이야. 노동자로 남았어야 해. 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함. 그는 이런 모욕을 당하면 평소에 평정심을 잃고 못된 년, 당신을 원래 살던 곳에 두고 왔어야 했어. 라고 말했다. 그들은 주에 한 번씩 욕설을 주고받았다. 무능한 놈, 미친년, 한심한 놈, 늙은 걸레 등등 별 의미 없는 말들이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짜증내며 말하는 법 말고 다르게 말하는 법을 몰랐다. 예의 바른 말투는 낯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아버지는 이런 습관이 너무 몸에 배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올바르게 말하려고 애쓰다가 내가 자갈 더미에 올라가는 것을 보면 그것을 막기 위해 거친 톤과 그의 노르망디 억양 그리고 욕설을 되찾았으며 좋은 인상을 주길 원했던 시도를 망쳐버렸다. 그는 우아하게 나를 혼내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나 또한 따귀를 때리겠다는 협박을 점잖은 말로 했다면 믿지 못했을 것이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예의는 오랫동안 내게 미스터리였다. 교육을 잘 받고 자란 사람들이 그저 간단한 인사에도 극도로 친절함을 나타내는 것을 이해하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렸다. 나는 부끄러웠다. 그런 존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고 내게 특별한 호의를 보이는 것이라고 상상하기까지 했다. 그러다가 매우 열렬한 관심을 보이는 얼굴로 던진 그 질문들과 그 미소가 밥 먹을 때 입을 다물고 먹거나 슬그머니 코를 푸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제 와서 이 세세한 것들의 의미 해석을 꼭 필요한 일 이상으로 스스로에 강요하는 것은 그것이 무시해도 좋은 것이라고 확신하며 거부했었기 때문이다. 모욕적이었던 기억만이 그 일들을 간직하게 해줬다. 아래에 있던 세 개의 추억을 마치 저급한 취향의 어떤 것처럼 잊게 하려고 애쓰는 세계,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욕망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이다. 저녁에 부엌 식탁에서 숙제를 하면 그는 내 책, 특히 역사, 지리, 과학책의 책장을 넘겨봤다. 그는 내가 그에게 문제를 내는 걸 좋아했다. 어느 날 그는 내게 자신이 철자법을 잘 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받아쓰기 문제를 내달라고 했다. 그는 내가 어느 반인지 한 번도 알지 못했고 아무개 선생님 반이지 라고 말했다. 학교는 어머니의 뜻에 따라 가게 된 종교기관이었다. 아버지에게 그곳은 걸리버 여행기의 라퓨타 섬처럼 끔찍한 세계로 내 태도와 행동을 지도하기 위해 내 머리 위에 떠 있는 곳이었다. 가관이군. 선생님이 널 보셨다면 이라고 하거나 또 내가 너희 선생님을 뵈러 갈 거야. 선생님이 널 혼내줄 거야. 라고 했다. 그는 항상 너희 학교라고 말했고 기숙사, 수녀님, 교장 선생님 이름이라고 입술 끝으로 음절을 떼서 부자연스러운 공경을 담아 발음했다. 마치 그 단어들의 정상적인 발음이 그것들이 환기하는 폐쇄적인 장소들, 그에게는 권한이 없다고 느껴지는 친밀감을 전제하고 있는 듯했다. 그는 내가 학예회의 연극에 어떤 역할을 맡았을 때에도 오려고 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분개해서 당신이 안 갈 이유가 없어 라고 말하면 그는 그런 데는 절대 안 가는 거 알잖아 라고 대답했다. 그는 자주 심각했고 거의 처절하기까지 했다. 학교에서 말 잘 들어. 운명의 낯선 호의, 즉 나의 좋은 성적이 갑자기 멈출까봐 불안했던 것이다. 그는 내가 작문 시험을 잘 칠 때마다 나중에는 시험을 보기만 하면 상을 받을 때마다 자신보다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느꼈다. 어느 순간 그 꿈이 자기 자신의 꿈을 대신하게 된 걸까? 딱 한 번 그가 꿈을 밝힌 적이 있었다. 중심가에 테라스가 있는 아름다운 카페를 운영하는 것.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들, 카운터 위에 카페 기계. 자본이 부족하고 또 새로 시작하는 일이 두렵기에 포기했다. 어쩌겠는가. 그는 둘로 나뉜 소상공인의 세계에서 더는 나오지 못할 것이다. 한쪽은 그의 가게에서 마시는 착한 사람들, 다른 한쪽은 나쁜 놈들. 그들은 숫자가 더 많고 다른 곳 재건된 중심가의 상점들로 간다. 나쁜 놈들 쪽에 정부도 넣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큰 상점에 유리한 혜택을 줘서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 착한 손님들 안에서도 갈린다. 착한 쪽은 우리 가게에서 장을 모두 보는 사람들이고 나쁜 쪽은 시내에서 사오는 것을 잊어버린 기름을 삼으로써 우리를 모욕하러 온 사람들이다. 또한 착한 사람들도 의심해 봐야 한다. 그들 역시 언제든지 우리를 배신할 수 있고 우리가 바가지를 씌운다고 확신할 수도 있다. 세상 전체가 한 통속이다. 증오와 비굴함, 자신의 비굴함에 대한 혐오,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 모든 상인들의 바람이 있다. 도시에서 혼자 자신의 상품을 파는 것. 우리는 집에서 1km 떨어진 곳으로 빵을 사러 간다. 이웃에 있는 빵집 주인이 우리 가게에서 아무것도 사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들을 뽑았다. 그냥 차례가 되어서 뽑았을 뿐 어떤 신념도 없었다. 그에게 부자들은 너무 입만 살아있는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그는 불행하지 않았다. 카페의 홀은 언제나 따뜻했고 라디오가 흘러나왔다.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단골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그들은 들어서면서부터 이례적인 말을 건넸고 답변도 마찬가지였다. 모두 안녕하신가? 혼자 안녕하네. 비와 질병, 죽음 고용, 가뭄에 대해 말했다. 무언가를 확인하는 말들, 즐기기 위해 익숙한 농담을 섞어가며 노래하듯 번갈아 주고받는 뻔한 이야기들. 그건 내 잘못이고 내 밑을 닦아줘요.
내일 밤에 사장님 두 발로, 두 손으로 사장님 두 발로, 비어있는 재떨이 테이블을 쓱 닦기, 행주로는 의자를. 쉬는 시간에는 어머니 대신 식료품점을 본다. 별 감흥 없이 카페에서의 생활을 더 좋아한다. 아니 어쩌면 선호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지도 모르겠다. 정원 일과 마음대로 건물을 짓는 일 빼고는 봄이 끝나갈 무렵 쥐똥나무의 향기, 11월의 개가 우렁차게 짖는 소리,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 추운 겨울의 신호, 그렇다 세상을 이끌고 지배하고 신문에 글을 쓰는 사람들이 어쨌든 저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말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었을 것이다. 일요일 몸을 씻고 잠깐 미사를 보고 오후에는 도미노 게임을 하거나 드라이브를 했다. 월요일 쓰레기를 내놓고 수요일에는 양주, 식품 등을 파는 외판원을 만났다. 여름에는 가게 문을 하루 닫고 철도국에서 일하는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 또 어떤 날에는 리 집에 순례를 떠나기도 했다. 아침에는 카르멜 수녀원, 디오라마 대성당, 레스토랑, 오후에는 비소네트와 트루빌, 도비를 구경했다. 그는 바지를 걷어 올리고 발을 적셨고 어머니는 치마를 살짝 들어 올렸다. 그들이 그런 것을 그만둔 것은 더는 그런 여행이 유행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일요일에는 맛있는 것을 먹었다. 그 이후로 그들에게 늘 똑같은 삶이 펼쳐졌지만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고 확신했다. 그 일요일에 그는 낮잠을 잤다. 그가 다락방의 천창 앞을 지나간다. 손에 책 한 권을 들고 해군 장교가 우리 집에 놓고 간 상자 안에 다시 넣으려 한다. 마당에 있는 나를 보며 살짝 웃음을 터뜨린다. 그것은 음란 서적이다. 내 사진이다. 밖에서 혼자 찍혔다. 오른쪽으로는 창고가 늘어서 있는데 옛 창고들과 새 창고들이 나란히 있다. 분명 나는 아직 미적 개념이 없었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장점을 돋보이게 하는 법을 알고 있다. 얼굴이 4분의 3쯤 보이게 몸을 돌려서 폭이 좁은 치마가 꽉 끼는 골반을 슬쩍 감추고 가슴을 드러낸다. 이마에 한 가닥 내려온 머리카락을 넘긴다. 온순하게 보이도록 살짝 미소를 짓는다. 16살이다. 그 밑으로 사진을 찍는 아버지의 상체가 드리운 그림자가 있다. 나는 늘 내 방에서 학교에서 배운 것을 공부했고 음악을 듣고 책을 읽었다. 밥을 먹을 때만 내려갔다.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다. 나는 집에서 절대 웃지 않았다. 빈정거렸을 뿐이다. 가까이 있는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지던 시기였다. 나는 천천히 소시민의 세상을 향해 이동했고 댄스 파티에도 갈 수 있었다. 그곳에 들어가려면 우스꽝스럽지 않아야 한다는 유일한 조건이 있었는데 내게는 퍽 어려운 일이었다. 내가 좋아했던 모든 것들이 촌스럽게 보였다. 루이 마리아노, 마리안느 데마레의 소설들, 데니엘 그레이, 립스틱과 내 침대 위에 반짝이 드레스 자락을 펼친 장터에서 경품으로 얻은 인형, 내가 사는 세계의 사람들의 생각까지 우스워 보였다. 편견들, 예를 들자면 경찰은 있어야 해 혹은 군대를 안 갔다 왔으면 남자가 아니지 같은 말들, 내게 우주가 뒤집힌 것이다. 나는 진짜 문학을 읽었고 내 영혼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 인생을 표현해 준다고 믿는 행복은 빈손으로 걷는 어느 신이다. 앙리드 레니의 같은 문장과 운문을 옮겨 적었다. 아버지는 단순하고 하찮은 혹은 용감한 사람들의 부류에 들어갔다. 그는 내게 더 이상 자신의 어릴 적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 나도 그에게 더는 학교 공부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라틴어만을 제외하고 그가 미사에서 라틴어를 썼던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에게 그 언어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는 어머니와는 다르게 관심 있는 척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는 내가 공부에 대해 불평하거나
수업을 비판하면 화를 냈다. 선생이란 말이나 교장이란 말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책을 낮춰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늘 내가 해내지 못한다는 두려움, 아니 어쩌면 그의 바람이 있었다. 그는 내가 온종일 그들에게 굳은 얼굴을 하고 책 속에 빠져 기분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 신경질을 냈다. 그는 저녁에 내 방문 밑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내 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공부는 좋은 환경을 얻고 노동자와 결혼하지 않기 위해 감내해야 하는 고통이었다. 그러나 내가 머리를 쥐어짜는 일을 좋아한다는 것을 그는 이상하게 여겼다. 꽃다운 나이를 살지 못하는 것이니까. 때때로 그는 내가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 같았다. 17살인 내가 돈을 벌지 못한다는 사실에 그는 가족과 손님들 앞에서 불편해했다. 아니, 거의 부끄러워했다. 우리 주변에는 내 또래의 거의 모든 여자애들이 사무실이나 공장에 나가 일하거나 부모 가게의 계산대 뒤에서 물건을 팔았다. 그는 사람들이 나를 게으른 여자애로 자신을 허세 부리는 사람으로 여길까봐 걱정했고 이런 핑계를 댔다. 우리는 절대 강요한 적 없어요. 원래 그런 아이예요. 그는 내가 잘 배운다는 말은 하지만 열심히 한다는 말은 절대 하지 않았다. 노동이란 오직 두 손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에게 공부는 평범한 삶과는 먼 것이었다. 그는 상추를 물에 한 번만 씻었고 그래서 민달팽이들이 자주 남아 있었다. 내가 3학년 때 교육받은 소독 원칙을 말하며 여러 번 물에 씻자고 제안하자 분노했다. 한 번은 손님이 그의 트럭에 태운 어느 히치하이커와 내가 영어로 말하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에게는 외국에 가지 않고도 수업 시간에 외국어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 일이었던 것이다. 그때 즈음에 그가 분노하기 시작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증오감으로 비죽거리는 입에 그의 화난 모습이 두드러졌다. 나는 어머니와 어떤 공모 관계를 맺게 됐다. 매달 찾아오는 복통, 브레이저 고르기, 화장품. 그녀는 나를 데리고 루앙의 대식의 거리에 갔다. 쇼핑을 하고 페리의 제과점에서 케이크를 작은 포크로 먹었다. 그녀는 내가 사용하는 잠깐 사귄다, 꾼이야 같은 말들을 쓰려고 애썼다. 우리는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식사를 하던 중에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싸움이 터지고는 했다. 그가 대화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나는 늘 내가 옳다고 믿었다. 나는 그가 음식을 먹는 태도 혹은 말하는 방식을 지적했다. 그에게 바캉스를 보내주지 않는다고 비난했다면 나 자신이 부끄러웠을 테지만 그의 태도를 바꿔주려고 했던 것이라 정당하다고 확신했다. 어쩌면 그는 다른 딸을 원했을지도 모른다. 어느 날 그가 이렇게 말했다. 책, 음악, 그런 건 너한테나 좋은 거다. 내가 살아가는 데는 필요 없어. 그는 나머지 시간은 느긋하게 보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카페가 보이는 주방의 문 바로 옆에 앉아서 파리, 노르망디를 읽고 있었다. 등은 굽었고 양팔은 식탁 위에 펼쳐놓은 신문 양 옆으로 쭉 뻗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며 말했다. 아이고 우리 딸 왔네. 나 너무 배가 고파. 그건 좋은 병이야. 먹고 싶은 걸 가져가라. 적어도 나를 먹여 살린다는 것에 행복해했다. 우리는 오래전에 내가 어렸을 때 했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나눴다. 단지 그뿐이었다. 나는 그가 더 이상 내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다. 그의 말과 생각은 프랑스어 혹은 철학 수업한 친구들의 빨간 벨벳 소파가 있는 거실에서는 쓸 수 없는 것들이었다. 여름 내 방의 열린 창문으로 그가 삽으로 갈아엎은 땅을 두드리는 규칙적인 소리가 들려왔다. 어쩌면 우리가 서로에게 더 이상 할 말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글을 쓰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Y시의 중심가는 우리가 왔을 때 있었던 폐허 대신에 이제는 크림색의 작은 건물들과 밤에도 불이 켜져 있는 모던한 상점들이 들어서 있었다. 토요일, 일요일에는 근처에 사는 모든 청소년들이 길거리를 돌아다니거나 카페에서 텔레비전을 봤다.
동네 여자들은 일요일을 위해 시내에 있는 커다란 식료품점에서 장바구니를 채웠다. 아버지는 마침내 가게 외관에 하얀색 초벽을 칠했고 네온 조명을 달았는데 눈치 빠른 카페 주인들은 이미 가짜 들보와 옛날 등이 달린 노르망디식 목재 기둥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저녁이 되면 몸을 숙이고 수입을 계산했다. 물건을 그냥 줘도 이런 가게에는 오지 않을 거야. Y시의 새로운 가게가 문을 열 때마다 그는 자전거를 타고 그 근처를 한 바퀴 돌았다. 그들은 그럭저럭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 동네는 프롤레타리아화 됐다. 목욕탕이 있는 새 건물에 살기 위해 떠난 중간 관리직 대신에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 젊은 노동자 부부, 서민 임대 아파트에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는 대가족이 들어왔다. 돈은 내일 주세요. 다시 안 볼 사이도 아니고. 노인들은 죽었고 그 다음 사람들은 술에 취해 돌아다니는 게 허락되지 않았으나 가끔 와서 술을 서둘러 마시고 돈을 내고 가는 조금 덜 유쾌한 손님들이 그들의 뒤를 이었다. 이제는 적당한 주점을 운영하는 느낌이었다. 내가 강사로 일했던 여름 캠프가 끝났을 때 그가 나를 데리러 왔다. 어머니가 멀리서 어이 어이 나를 불렀고 나는 그들을 알아봤다. 아버지는 태양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구부정하게 걷고 있었다. 그의 귀가 조금 빨갛고 도드라져 보였던 것은 분명 막 이발을 하고 왔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대성당 앞 보도에서 돌아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다투며 큰 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밖에 나가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닮아 있었다. 차 안에서 그의 눈가, 관자놀이에 노란 반점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처음으로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2달 동안 살았다. 젊고 자유로운 세계에서. 아버지는 늙었고 오그라들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내게 대학에 들어갈 권리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았다. 식사 후에 불분명한 어떤 것, 불편한 느낌, 그는 의사를 부르는 것을 꺼리며 산화 마그네슘제만 먹었다. 결국 루앙의 전문의가 엑스레이로 위에 생긴 용종을 발견했고 서둘러 제거해야 했다. 어머니는 별거 아닌 일로 걱정한다고 계속 그를 비난했다. 게다가 그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죄책감까지 느끼고 있었다. 당시 상인들은 아직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재수도 더럽게 없네 라고 말했다. 수술 후 그는 가능한 한 짧게 병원에 머물렀고 집에서 느리게 회복했다. 그는 기력을 잃었다. 상처가 찢어질까봐 더는 음료수를 담는 상자를 들지 못했고 몇 시간 연달아서 정원 일을 할 수도 없었다. 그 후로 어머니가 가게 지하실로 뛰어내려가고 배달 온 상자들과 감자 자루를 들고 2배로 일하는 광경이 펼쳐졌다. 그는 59에 자신감을 잃었다.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야. 그가 어머니에게 말했다. 아마도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병을 이겨내고 상황에 다시 적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는 편안함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자신에게 귀를 기울였다. 음식은 끔찍한 것이 됐고 잘 넘어가느냐 아니면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다시 넘어오느냐에 따라 좋은 음식과 해로운 음식으로 나뉘었다. 그는 프라이팬에 올리기 전에 비프 스테이크와 대구의 냄새를 맡았다. 내 요구르트를 보면 질색했다. 카페에서 가족 식사 자리에서 자신이 먹는 음식들을 이야기했고 다른 사람들과 직접 만든 스프나 인스턴트 건식 수프 등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60대 즈음인 사람들은 모두 이런 대화를 주제로 삼았다. 그는 자신의 욕구를 채웠다. 구운 소시지 하나, 구운 새우 한 봉지. 그러나 보통 행복을 향한 기대는 한 입 먹자마자 사라져버렸다. 늘 귀찮아하며 아무것도 먹고 싶어 하지 않았으면서도 햄 반 조각만 먹어야지 반잔만 줘 라고 계속 말했다. 이제 맛이 고약하다며 골로아즈 담배 종이를 찍고 그것을 다시 지그재그 종이에 조심스럽게 마는 행동 같은 기벽도 나타났다. 일요일 그는 무기력해 있지 않기 위해 차로 한 바퀴 돌았다. 센강을 따라. 거기
그가 예전에 일했던 곳 DF 혹은 팩항 방파제 위를 거닐었다. 두 손은 몸을 따라 축 늘어뜨리고 주먹을 쥐었다가 바깥쪽으로 향하게 했다. 때로는 뒷짐을 지기도 했다. 그는 산책을 할 때마다 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저녁에는 하품을 하면서 식사를 기다리며 말했다. 다른 날보다 일요일이 더 피곤한 것 같아. 그리고 정치, 특히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알제리 전쟁, 장군들의 쿠데타, 육군 비밀 조직의 테러에 관심을 갖거나 위대한 샤를 드골에 대한 동조적인 친근감을 느꼈다. 나는 루앙 고등사범학교에 학생이자 교사 자격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과분한 식사와 세탁을 제공받았으며 어떤 만능 수리공이 신발까지 고쳐줬다. 모든 것이 무료였다. 그는 모든 것을 제공하는 이 시스템에 일종의 경의를 느꼈다. 국가가 단번에 세상에 내 자리를 마련해 준 것이다. 내가 학기 중에 학교를 떠나자 그는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걸음밭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그토록 확실한 곳에서 자유 때문에 떠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오랫동안 런던에서 지냈다. 먼 곳에서 그는 추상적인 다정함을 가진 변함없는 존재가 됐다. 나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살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편지에 주변의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했다. 이곳은 춥단다. 추위가 오래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 일요일에는 그랑빌에 친구들을 만나러 갔다. 엑스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60세면 아직 젊은데 그녀는 글에 농담을 적지 않았고 그녀에게 이미 너무 버거운 언어와 표현들을 썼다. 말을 하듯이 글을 쓰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것을 배운 적이 없었으니까. 아버지는 서명만 했다. 나 역시 그들에게 조서를 쓰듯 답장을 보냈다. 그들은 모든 미사 여구를 그들과 거리를 두려는 방식처럼 느꼈을 것이다. 나는 돌아왔다가 다시 떠났다. 루앙에서 대학의 인문학부에 들어갔다. 그들은 서로를 덜 몰아세웠다. 다만 습관적으로 당신 때문에 또 오랑지나 모자라겠군. 도대체 신부에게 무슨 말을 하길래 매일 교회에 붙어 사는 거야? 같은 신라라고 뻔한 지적을 했을 뿐이다. 그는 여전히 가게와 집을 그럴듯하게 만들기 위한 계획을 품고 있긴 했으나 새로운 고객층을 끌어오는데 필요한 혁신에 대한 의식은 점점 줄었다. 그저 중심가의 하얀 식료품점에서 직원이 쓱 훑어보며 그 옷 꼬락서니가 뭡니까? 라고 말하는 눈빛에 마음이 상한 손님들로 만족했다. 더 이상 야심은 없었다. 그는 자기 가게가 자신과 함께 사라질 잔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이제는 삶을 조금 즐겨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어머니가 일어나고 난 후에 늦게 일어났고 카페와 정원에서 느긋하게 일했으며 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고 모든 사람들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다. 죽음에 대해서는 격언을 말하듯 암시적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않느냐고 말했다. 내가 집에 갈 때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 좀 봐라. 팔자가 늘어졌다. 여름이 끝날 무렵 9월에 그는 손수건으로 부엌 유리창에 붙어있던 말벌 몇 마리를 잡아서 이미 달궈져 있던 스토브의 불판 위에 던졌다. 말벌들은 몸부림을 치며 타 죽었다. 걱정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았다. 그는 이 이상하고 비현실적인 삶, 그러니까 20살이 넘었는데 아직도 학교 걸상에 앉아있는 모습을 체념하며 받아들였다. 교사가 되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손님들은 무슨 공부인지 묻지 않았다. 직위만이 중요했으니까. 게다가 그는 절대 기억하지 못했다. 현대문학은 수학이나 스페인어처럼 그에게 와 닿지 않았다. 아버지는 언제나 내가 너무 특권을 누리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나를 그렇게까지 공부를 시키는 것이 부자여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까봐 두려워했다. 그렇다고 장학생이라는 것을 밝히지도 못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내게 정부가 돈을 준다고 운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언제나 부러움과 질투에 둘러싸여 있으니 어쩌면 그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가장 분명한 답이었을 것이다. 나는 가끔
밤을 새우고 일요일 아침에 집에 들어가서 저녁까지 잤다. 아무 말도 없었다. 거의 허락이나 다름없었다. 여자아이도 얌전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고 그 증거로 나는 어쨌든 정상이었으니까, 혹은 지적이고 부르주아적인 세계의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어느 노동자의 딸이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면 온 동네가 알았다. 여름방학에 Y시로 대학 친구 한두 명을 초대했다. 마음이 중요한 거야 라고 주장하는 편견 없는 여자애들이었다. 자신의 가족을 향한 모든 거만한 시선을 막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하는 방식으로 우리 집은 별거 없어 라고 알렸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교육을 잘 받은 이 여자애들을 맞이하는 것에 행복해했다. 그 애들에게 말을 많이 걸었고 예의 없어 보이지 않게 대화가 중간에 끊기지 않도록 했으며 내 친구들에 관한 모든 것에 분명한 관심을 보였다. 상을 차리는 일은 걱정의 근원이었다. 주누비에브 양은 토마토를 좋아하나? 그는 최선을 다했다. 이 친구 중 한 명의 가족이 나를 초대했을 때는 내가 왔어도 전혀 바뀜없는 생활 방식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었다. 어떤 낯선 이의 시선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세계에 들어간 것은, 그 세계가 내게 열렸던 것은 내가 살던 세계의 방식과 생각, 취향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그들의 세계에서 그저 평범한 방문이었던 것에 축제적 성격을 부여하여 내 친구들에게 존경을 표하고 예의범절을 아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했다. 그는 무엇보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떻게 지냈수? 라고 말하며 내 친구들이 어쩔 수 없이 알아차리는 열등감을 드러냈다. 어느 날 그가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나는 절대 널 부끄럽게 만들지 않았다. 여름이 끝날 무렵 사귀던 정치학과 남학생을 집으로 데려왔다. 한 가족에 들어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엄숙한 의식이 치러졌다. 친구들끼리 집을 자유롭게 드나들던 모던하고 부유한 세계에서는 이미 사라져버린 의식이었다. 그 젊은 남자애를 맞이하기 위해 아버지는 넥타이를 매고 작업복을 일요일에 입는 바지로 갈아입었다. 아버지는 내 미래의 남편을 자기 아들처럼 여기며 그와 학벌의 차이를 넘어 남자들끼리의 은밀한 유대감을 가질 수 있으리라 확신하며 매우 기뻐했다. 아버지는 그에게 정원과 혼자 직접 만든 차고를 보여줬다. 자신의 딸을 사랑하는 그 청년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 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그가 할 줄 아는 것을 바친 것이다. 그 청년은 그저 예의가 바르기만 하면 그만이었다. 그것이 내 부모가 가장 높이 평가하는 품성이었고 그들에게는 얻기 어려워 보이는 것이기도 했다. 노동자였다면 용감한지 술은 마시는지 알려들었겠지만 그러지 않았다. 지식과 단정한 품행이 선천적으로 훌륭한 내면의 표시라고 깊이 확신했다. 몇 년 전부터 기다려왔던 것이고 걱정 하나를 던 것으로 생각했다. 이제는 내가 아무나 만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혹은 불안한 여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긴 것이다. 그는 자신이 모아놓은 돈으로 이 젊은 신혼부부를 도울 수 있기를 바랐다. 한없이 베풀어서 그와 사위 사이를 갈라놓는 문화와 권력의 차이를 만회하길 바랐던 것이다. 우린 이제 필요한 게 별로 없어. 센강이 내려다 보이는 식당에서 열린 결혼식 피로연에서 그는 고개를 조금 뒤로 젖히고 두 손을 무릎 위에 펼쳐 놓은 냅킨 위에 올리고 음식을 기다리며 지루해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 애매한 미소를 살짝 짓는다. 그 미소는 오늘 이 자리의 모든 것이 무척 좋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는 줄무늬가 있는 파란색 정장을 입었는데 맞춤복이었다. 처음으로 소매 단추가 달린 하얀 셔츠도 입었다. 내가 한창 웃던 중에 아버지가 즐기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고개를 돌려보았던 장면이 순간 떠오른다. 그 후로 그는 우리를 드문드문 보게 됐다. 우리는 알프스의 관광도시에 살았는데 남편이 그곳에서 행정직을 맡게 됐다. 우리는 마로 된 천을 벽에 걸었고 식전주로 위스키를 내놓았으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를 연속해서 들었다. 건물 관리인에게 친절한 몇 마디를 건네기도 했다. 나는 이 반쪽짜리 세계에 서서히 들어갔다. 그곳의 나머지 반은 장식뿐이었다. 어머니는 집에 쉬러 오라고 편지를 썼다. 그들을 보러 오라는 말은 차마 하지 못하고 나는 혼자 갔다. 진짜 이유 그들의 사위의 무관심이나 내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로 한 그와 나 사이에 설명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입을 닫았다. 고학력자, 부르주아 가정에서 자라서 늘 빈정거리는 말투를 쓰는 그가 어떻게 이 용감무식한 사람들과 함께 즐길 수 있겠는가. 그도 그들이 선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인정했지만 그의 눈에 보이는 이 중요한 결핍, 재기발랄한 대화의 부재는 대신할 수 없었다. 예를 들자면 그의 집에서는 유리잔을 깨면 누군가 곧바로 이렇게 소리친다. 만지지 마, 깨졌어. 슐리 프리돔의 시 한 구절. 파리에서 출발한 기차에서 내리면 늘 어머니가 출구 옆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그녀는 힘으로 내 여행 가방을 빼앗으며 말했다. 이거 너한테는 너무 무거워. 언제 무거운 걸 들어봤어야지. 식료품점에는 한두 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는 잠시 물건을 파는 일을 멈추고 거칠게 내 볼에 입을 맞췄다. 나는 주방에 앉았고 그들은 서 있었다. 어머니는 계단 옆에, 아버지는 카페홀을 향해 열린 문틀에. 그 시간에는 태양이 테이블과 계산대의 유리잔들을 비췄고 때때로 쏟아지는 빛 속에 손님 하나가 우리의 대화를 엿듣기도 했다. 멀리서 나는 내 부모를 그들의 몸짓과 말, 영광스러운 몸으로부터 정죄했다. 나는 그들이 그녀라고 발음하는 대신에 아라고 발음하고 큰 소리로 말하는 방식을 새롭게 들었다. 이제 내게 자연스러워진 그 점잖은 몸짓과 올바른 언어 없이 그들의 원래 모습 그대로를 다시 만나게 됐고 나는 나 자신과 분리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나는 가방에서 그에게 줄 선물을 꺼낸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포장을 벗긴다. 애프터쉐이브 한 병, 난처함, 그리고 웃음. 이건 어디에 쓰냐고 묻고 이렇게 말한다. 계집애처럼 향수 냄새가 나겠네. 그러나 꼭 바르겠다고 약속한다. 적절하지 못한 선물이 만든 우스운 장면이다. 나는 예전처럼 울고 싶다. 그러니까 그는 절대 달라지지 않는다니까. 우리는 동네 사람들에 대해 말했다. 결혼했거나 죽었거나 Y시를 떠난 사람들. 나는 내가 사는 아파트에 관해 설명했다. 루이 필립풍의 책상과 붉은 벨벳 소재로 된 의자, 전축. 어느덧 그는 내 말을 더 이상 듣고 있지 않았다. 그는 그로서는 알지 못했던 호화스러운 삶을 살도록 나를 키웠고 그것에 행복했으나 나의 성공을 증명해 줄 뿐인 던로필로 가구나 옛날 서랍장에 다른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다. 자주 너희는 그렇게 누리고 살아야지 라는 말로 정리했다. 나는 오래 머무는 법이 없었다. 그는 남편에게 전해주라며 꼬냑 한 병을 건네줬다. 그래 다음에 보면 되지. 그는 내색하지 않고 감정을 숨기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 Y시에 첫 번째 슈퍼마켓이 생겼다. 곳곳에 있던 노동자 손님들이 몰렸다. 마침내 아무에게도 묻지 않고 장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동네 귀퉁이에 작은 식료품점에서 시내에서 입고 온 커피 한 봉지나 우유, 그리고 학교에 가기 전에 사탕 같은 것을 샀다. 그는 가게를 팔고 인근 주택에 사는 것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가게를 매입할 때 함께 샀던 집으로 방이 2개, 주방, 와인 창고가 하나 있어서 좋은 와인과 통조림을 가져올 수 있고 신선한 달걀을 위해서 닭 몇 마리를 키우고 오트 사부하로 우리를 보러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65세에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만족스러워했다. 약국을 다녀오면 식탁에 앉아 행복해하며 보험금 청구용 중지를 붙였다. 그는 점점 더 삶을 사랑하게 됐다. 내가 이 이야기를 쓰기 시작한 11월로부터 몇 달이 흘렀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 잊고 있었던 일을 다시 불러오는 일은 새로 지어내는 것만큼 어려웠으니까. 기억이 저항한다. 어렴풋한 추억에 기댈 수는 없었다. 어느 오래된 가게의 종이 덜컹대며 울리는 소리. 너무 익은 멜론 향기 속에서 나는 나 자신과 Y씨의 여름방학만을 되찾았을 뿐이다. 하늘 색깔도 가까운 우아즈 강에 비친 포플러 나무도 내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다. 사람들이 대합실에서 앉아 지루해하거나 아이들을 부르거나 기차역 플랫폼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 방식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찾았다. 나는 어디서나 마주칠 수 있는 익명의 존재들이자 자신도 모르게 힘 혹은 굴욕의 징표들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서 아버지가 살던 환경에 잊고 있던 현실을 되찾았다. 봄이 없었다. 11월부터 변함없는 날씨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 서늘하고 비가 많이 내렸으며 한겨울보다 아주 조금 더 추웠다. 나는 책의 결말을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것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다. 더위는 6월 초에 찾아왔다. 아침의 냄새로 날씨가 좋을 것을 확신했다. 곧 아무것도 쓸 말이 없을 것 같다. 나는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는 것을 머뭇거리며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제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도 시간을 더하거나 각색하는 것도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자신에게 묻는 것도 더는 가능하지 않다. 아침에 기차를 타면 늘 그렇듯이 저녁이나 되어서야 도착할 것이다. 이번에는 2살 반이 된 그들의 손자를 데려간다. 어머니가 출구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하얀 블라우스 위에 정장 재킷을 걸쳤고 내 결혼식 이후로 염색하지 않은 머리에 스카프를 쓰고 계셨다.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던 그 긴 여행에 지쳐 정신이 없던 아이는 잠자코 할머니 품에 안겼다가 할머니의 손에 끌려갔다. 더위가 살짝 수울어들었다. 어머니는 항상 보폭이 좁은 걸음으로 빨리 걷는다. 그녀는 갑자기 속도를 줄이고 아이고 우리 옆에 짧은 다리가 있었네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주방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더 늙은 것 같진 않았다. 어머니는 그가 손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전날 이발소에 다녀왔다고 했다. 시끄러운 장면이 이어졌다. 감탄을 하고 아이가 대답할 틈도 없이 질문을 하며 아이를 피곤하게 만든다고 서로 나무라면서도 결국 기뻐했다. 그들은 아이가 어느 쪽을 닮았는지 살폈다. 어머니는 아이를 사탕이 담긴 병 앞으로 데려갔다. 아버지는 정원으로 데려가 딸기 그리고 토끼와 오리를 보여줬다. 그들은 손자를 완전히 차지하고 마치 내가 아직 아이를 돌볼 줄 모르는 어린 여자아이로 남아있기라도 한 듯이 아이에 관한 모든 것을 결정했다. 내가 필요하다고 믿었던 교육의 원칙들, 낮잠을 재우거나 단 음식을 주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의심했다. 우리는 창문에 붙인 식탁에 4명 모두 앉아 식사를 했고 아이는 내 무릎 위에 있었다. 차분하고 아름다운 저녁 시간, 속죄와도 같은 시간이었다. 예전에 내가 쓰던 방은 낮 동안의 열기를 간직하고 있었다. 그들은 꼬맹이를 위해 내 침대 옆에 작은 침대를 가져다 놓았다. 나는 책을 읽어보려고 했고 2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램프를 콘센트에 꽂자마자 불이 번쩍하더니 캄캄해졌다. 전구가 나갔다. 대리석 받침 위에 놓인 둥근 모양의 램프였는데 오른쪽에는 발을 구부리고 있는 구리로 된 토끼가 달려 있었다. 예전에는 예쁘다고 생각했었다. 오래전에 망가진 듯했다. 아무것도 고친 게 없는 집이다. 물건에 무관심했다. 이제 다른 시절의 이야기다. 나는 늦게 일어났다. 옆방에서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조용히 말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가 새벽에 요강까지 가지도 못하고 구토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전날 점심으로 먹은 남은 닭고기가 소화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는 무엇보다 어머니가 바닥을 닦았는지 걱정했고 가슴 어딘가가 아프다고 투덜댔다.
나는 그의 목소리가 변했다고 느꼈다. 꼬맹이가 그에게 다가가도 그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저 꼼짝하지 않고 누워 있었다. 의사가 곧장 방으로 올라갔다. 어머니는 물건을 팔던 중이었다. 그녀는 의사를 보러 갔고 어머니와 의사가 주방으로 함께 내려왔다. 계단 아래쪽에서 의사는 그를 루앙에 있는 오텔 디외 병원으로 데려가야 한다고 속삭였다. 어머니 얼굴이 무너져 내렸다. 처음부터 어머니는 내게 말했다. 내 아버지는 항상 소화도 못 시키는 음식을 먹으려고 해. 또 아버지에게 물을 가져다 주며 당신이 위가 약한 걸 잘 알면서 그래?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얼굴을 하고 우리가 먼저 알아차리지 못한 병의 심각성을 거부하며 진찰할 때 사용했던 깨끗한 식탁보를 구겼다. 의사는 말을 바꾸어 저녁까지 기다렸다가 결정하자고 했다. 어쩌면 더위를 먹은 것일지도 모른다고. 나는 약을 사러 갔다. 답답한 하루가 예상됐다. 약사가 나를 알아봤다. 지난해 왔을 때보다 차가 더 많아진 것 같진 않았다. 아버지가 진짜 아프다는 생각을 하기에는 그곳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 변한 것이 없었다. 나는 라따뚜이를 만들기 위해 야채를 샀다. 손님들은 주인이 보이지 않는다고 날씨가 좋은데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걱정했다. 그들은 그가 몸이 불편한 것에 대해 그들만의 느낌을 증거 삼아 말하자면 어제 정원의 온도가 40도는 됐는데 내가 그 사람처럼 거기 있었으면 쓰러졌을 거야. 혹은 이런 더위라면 사람이 멀쩡할 수가 없지. 나도 어제 아무것도 안 먹었어. 라는 식으로 단순한 이유를 찾아냈다. 어머니처럼 그들도 아버지가 자연을 거스려 했기 때문에 젊은 사람처럼 굴었기 때문에 아프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그가 벌을 받는 것이니 다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이라고 말이다. 그가 낮잠을 잘 시간에 침대 옆을 지나가는데 아이가 물었다. 왜 아저씨는 잠을 자는 거야? 어머니는 손님이 없을 때면 항상 올라왔다. 벨이 울릴 때마다 나는 옛날처럼 아래층에서 누구 왔어? 라고 소리를 질렀다. 아버지는 물만 마셨지만 상태가 더 위독해지지는 않았다. 저녁이 됐고 의사는 병원에 대해서는 다시 말을 꺼내지 않았다. 다음 날 어머니 혹은 내가 그에게 기분이 어떤지 물을 때마다 그는 화가 나서 한숨을 쉬거나 이틀 동안 먹지 못했다고 불평을 했다. 평소에 속에 가스가 가득 찼구먼 이라고 말하던 의사는 한 번도 농담을 하지 않았다. 나는 의사가 계단을 내려오는 것을 보며 그런 농담 혹은 무엇이라도 좋으니 어떤 농담을 하기를 계속 기다렸다. 저녁에 어머니는 눈을 내리깔고 중얼거렸다. 어떻게 되려는 건지 모르겠다. 어머니는 아직 아버지의 죽음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전날부터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고 둘 다 아버지의 병에 대해 아무 말 하지 않고 아이를 돌봤다. 나는 지켜보자고 대답했다. 18살 즈음에 그가 때때로 이런 말을 했다. 만약 너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을 테지? 구체적으로 어떤 불행인지 말할 필요는 없었다. 단 한 번도 그 말을 내뱉은 적 없었지만 서로 그것이 임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사이 아버지의 호흡은 깊어졌고 고통을 느끼는 듯했다. 그리고 호흡과는 다른 끓는 듯한 소리가 계속 들렸다. 끔찍했다. 마치 뱃속이 모두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그 소리가 폐에서 나는 것인지 장에서 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의사는 그에게 진정제 주사를 놓았고 그가 잠잠해졌다. 오후에는 옷장에 다림질한 옷들을 정리했다. 나는 호기심에 아마포 한 장을 침대 끝에 펼쳐 놓았다. 그는 내가 하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고 낯선 목소리로 말했다. 내 매트리스를 다시 깔 거야. 이건 내 엄마가 이미 깔았고. 그는 내게 매트리스를 보여주기 위해 이불을 잡아당겼다. 그가 쓰러지고 나서 처음으로
주변에 있는 무언가에 관심을 보인 것이었다. 그 순간을 떠올려 보면 나는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자신이 위독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말뿐이었지만 세상에 매달리는 그의 노력이 그가 세상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음을 의미했다. 그 후로 아버지는 내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그의 의식은 또렷했고 수녀님이 오시면 주사를 맞기 위해 몸을 돌렸으며 아픈지 갈증이 나는지 묻는 어머니의 질문에 응, 아니로 대답했다. 그는 이따금 뭐라도 먹을 수 있다면 이라고 말하며 마치 거기에 회복의 실마리가 있는데 누군가 거부라도 하는 것처럼 하소연을 했다. 그는 더 이상 며칠 동안 금식을 했는지 세지 않았다. 어머니는 다이어트를 조금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반복해서 말했다. 아이는 정원에서 놀고 있었다. 나는 시몬드 보브아르의 레망 달행을 읽으며 아이를 지켜봤다. 이 두꺼운 책을 읽다 보면 어떤 페이지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가 더는 살아있지 않으리라는 생각에 독서에 집중할 수 없었다. 손님들은 여전히 소식을 물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병이 심근경색인지 혹은 일사병인지 정확히 알고 싶어 했고 어머니의 모호한 대답이 의심을 일으켰다. 그들은 우리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에게 병명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일요일 아침 사이사이에 침묵으로 끊기는 노래를 하듯 중얼거리는 소리가 나를 깨웠다. 종부 성사였다. 나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불경한 것 마냥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어머니는 첫 미사를 마치고 나오는 사제장을 붙잡기 위해 일찍 일어났을 것이다. 얼마 후 어머니가 가게를 보고 계실 때 나는 그의 곁으로 올라갔다. 나는 그가 침대 끝에 걸터 앉아 고개를 숙이고 침대 옆에 있는 의자를 절망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봤다. 그는 축 늘어뜨린 팔 끝에 빈 잔을 들고 있었다. 그의 손은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가 의자 위에 잔을 올리고 싶어 한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다. 영원 같던 몇 초 동안 나는 손을 바라봤다. 그는 절망적인 얼굴을 하고 있었다. 마침내 나는 잔을 받아 들었고 그의 다리를 침대 위에 올려 그를 다시 눕혔다. 나는 이런 걸 할 수 있어. 또는 나는 이제 어른이니까 이런 걸 하는 거야. 라고 되뇌며 용기 내 그를 제대로 바라봤다. 그의 모습은 내가 늘 생각해 왔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틀니를 낀 그는 그것을 빼는 것을 거부했다. 그의 입술이 잇몸 위로 말려 있었다. 그는 기독교 학교 여교장이 우리를 데려가 침대 앞에서 캐롤송을 부르게 했던 요양병원에 몸져 누운 노인 중에 하나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가 더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12시 반 나는 아이를 재웠다. 아이는 잠들지 못하고 스프링 침대 위에서 있는 힘껏 뛰었다. 아버지는 힘겹게 숨을 쉬며 눈을 부릅뜨고 있었다. 어머니는 일요일마다 늘 그렇듯 한시경에 카페 겸 식료품점을 닫았다. 그녀는 아버지 곁으로 올라갔다. 내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이모와 이모부가 도착했다. 그들은 아버지를 보고 내려와 주방에 앉았다. 나는 그들에게 커피를 대접했다. 어머니가 위층에서 천천히 걷다가 내려오기 시작하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평소와는 다른 그 느린 걸음에도 불구하고 커피를 마시러 내려온 줄 알았다. 어머니는 계단을 돌자마자 조용히 말했다. 다 끝났다. 가게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살림집이 됐다. 옛 진열 창에는 테르갈 천으로 된 커튼이 쳐져 있다. 어머니가 그곳을 떠나 중심가 근처 원룸에서 살게 되시면서 가게는 없어졌다. 그녀는 무덤에 멋진 대리석 묘비를 세웠다. A, D, 1899, 1967. 관리가 필요 없는 소박한 무덤이었다. 내가 교양 있는 부르주아의 세상으로 들어갈 때
그 문턱에 두고 가야 했던 유산을 밝히는 일을 마쳤다. 어느 일요일 미사가 끝난 후 12살이었던 나는 아버지와 함께 시청에 커다란 계단을 올랐다. 우리는 시립 도서관의 문을 찾았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곳이었다. 나는 너무 신이 나 있었다. 문 뒤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래도 아버지는 문을 밀었다. 그곳은 조용했다. 교회보다 더. 마룻바닥은 삐걱거렸고 무엇보다 그 오래되고 낯선 냄새가 있었다. 2명의 남자가 서가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높은 데스크에서 우리를 바라봤다. 아버지는 내가 질문을 하는 동안 잠자코 있었다. 책을 빌리러 왔어요. 둘 중에 한 남자가 바로 대답했다. 무슨 책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집에서 원하는 책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비스킷 상표를 대듯 쉽게 책의 이름을 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그들이 우리 대신 내게는 콜롱바를, 아버지에게는 모파상의 가벼운 소설을 골라줬다. 우리는 도서관에 다시 가지 않았다. 아마도 어머니가 반납 기한이 지난 책들을 돌려주러 갔었을 것이다. 그는 나를 자전거에 태워 학교까지 데려다 주곤 했다. 비가 와도 해가 쨍쨍해도 두 강 사이를 건너는 뱃사공이었다. 어쩌면 그의 가장 커다란 자부심 아니, 심지어 그의 존재 이유는 자신을 멸시하는 세상에 내가 속해 있다는 사실이었을 것이다. 그는 이렇게 노래를 부르곤 했다. 노가 우리를 뱅뱅 돌게 하네. 한계의 경험이라는 제목이 떠오른다. 첫 부분을 읽으면서 느꼈던 의기소침도 형이상학과 문학을 다룬 책이었다. 글을 쓰는 내내 학생들에게 과제로 내준 글을 첨삭했고 논술의 모델이 될 만한 텍스트를 제시했다. 그런 일을 하라고 돈을 받았으니까. 이 사상의 유희는 사치가 내게 일으키는 것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게 한다. 비현실적인 느낌, 울고 싶은 감정 말이다. 작년 10월에 카트를 끌고 줄을 서다가 계산대에서 옛 제자를 알아봤다. 그러니까 5, 6년 전에 그녀가 내 제자였던 것을 기억해낸 것이다. 그녀의 이름도 몇 학년 몇 반이었는지도 생각나지 않았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무슨 말이라도 하기 위해 그녀에게 물었다. 잘 지냈어요? 여기 일은 할만해요? 그녀는 네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통조림과 음료수의 바코드를 입력하면서 불편해하며 말했다. 기술교육 중학교는 잘 안 됐어요. 그녀는 내가 자신의 진로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나 나는 그녀가 왜 기술교육 중학교에 보내졌는지, 무슨 분야로 갔는지 잊어버렸다. 나는 그녀에게 또 봐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미 왼손에 다음 사람의 물건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계산기를 보지도 않고 두드렸다. 1982년 11월, 1893년 6월. 기억을 말하는 방식, 옴기니의 말. 기억을 말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한다. 마치 거기 있는 것처럼. 나는 아마도 그런 식으로 기억을 말해왔을 것이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마치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거짓 범벅의 기억이다. 1984년 두 번째 책 남자의 자리로 르노도 상을 받은 아니 에르노는 한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의 존재로 소설을 쓰는 것은 일종의 배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설을 쓰면 인물을 창조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제 아버지가 되겠죠. 나는 아버지의 초상화를 그렸을 겁니다. 분명 그를 미화했겠죠. 많은 것들을 미화했을 거예요. 마치 내가 아직 거기 있는 것처럼. 여러 장면을 만들면 예를 들어 풍경을 묘사한다거나, 그러나 그런 것들은 아버지의 삶을 전혀 나타내고 있지 않아요. 아니 에르노가 기억을 말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그녀는 민족지라는 표현을 썼다. 민족지란
특정한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 대한 기술적 설명, 인간 관습에 대한 분석을 뜻한다. 그녀는 작품 속에서 기억의 관습을 분석하고 그것의 기술적 설명을 이뤄낸다. 분석과 기술적 설명에는 미화가 없다. 아니 에르노도 그 아버지도 이미 거기에 없다. 없는 것을 있다고 하지 않는다. 사실을 바탕으로 한 단조로운 글쓰기다. 필요한 단어로만 기억의 세계로 뛰어드는 일. 그렇다면 그 기억에는 무엇이 있을까? 남자의 자리에는 아버지의 삶이 있다. 그는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농가의 일꾼이었던 할아버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공장 노동자로 살다가 같은 노동자였던 어머니를 만나 카페 겸 식료품점을 차렸다. 그는 노동자보다 상인이기를 원했고 쾌활한 사람이었으나 부부 관계는 원만하지 못했다. 미술관 같은 곳은 가본 적이 없었다. 사는데 책이나 음악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그의 삶은 물질적 필요에 얽매여 있었다. 그는 다만 자기 자리를 지켰다. 이 삶이 남자의 자리의 전부다. 기억은 보탬도 뺨도 없는 한 남자의 삶, 그가 살아온 자리를 말한다. 다시 기억을 말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한다. 기억의 없음을 있음으로 포장하는 이유를 내게 묻는다. 존재를 그대로 드러낼 때 그것은 문학적 가치가 없다고 믿는 것인가? 아니, 문학이 존재보다 더 나은 가치라 믿는 것은 아닌가? 인정하자. 이 거짓 기억에는 삶을 시어보다 은유보다 더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소설은 아버지에 대한 일종의 배신이라는 작가의 말을 이해할 수 있다. 아니 에르노가 옳다. 그 삶은 그렇게 쓰여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문학적 요소를 뺀 문학이 된 이 글의 가치란 무엇일까? 답을 찾기 위해 진정한 장소에서 아니 에르노가 했던 말을 되짚어 본다. 문학은 인생이 아니에요. 문학은 인생의 불투명함을 밝히는 것이거나 혹은 밝혀야만 하는 것이죠. 기억 속 불투명한 혹은 어둠컴컴한 곳에 불을 불키는 것. 나는 그것이 작가 아니 에르노의 문학의 방식이라 생각한다. 그저 보여주는 것, 화자의 감정에 붙잡히지 않도록 칸막이를 없애는 것. 이 모든 것은 불투명한 인생을 밝히기 위함이다. 쓰지 않으면 더는 존재하지 않는 어느 불투명한 삶을 구하기 위함이다. 그러니 이보다 더 완벽한 오마주가 어디 있을까? 그녀의 글은 아버지를 향한 그녀가 내려놓고 떠났던 세상을 향한 오마주다. 그리고 이 오마주는 예술의 편에 서 있지 않다. 삶이 먼저, 문학은 그 다음이다. 삶이 문학이 되기 위해 꾸며야 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역자로서 아니 에르노의 언어를 옮기는데 늘 부족함을 느끼지만 남자의 자리는 유독 다 옮기지 못한 절망감을 떨칠 수가 없다. 원제, 자리, 라 플레이스부터가 고민이었다. 영어 번역서 제목이 A Man's Place로 옮겨지면서 자리라는 책이 남자의 자리로 알려졌다. 여기서 남자란 아버지를 말하는 것일 테지만 원제에 없는 단어로 한계를 짓는 것은 아닐까. 마음이 쓰인다. 자리, 사람이나 물건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 이란 뜻의 라 플레이스가 과연 한 남자, 아버지의 자리만을 의미할까? 내게는 그 자리 혹은 공간이 한 세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읽힌다. 아버지가 있었고 내가 작가가 있었던 자리, 다른 세상으로 가면서 문턱에 버리고 간 자리. 나는 그 자리의 가능성을 이곳에라도 적어두고 싶다. 제안을 하나 해볼까 한다. 남자의 자리라고 옮긴 이 책의 제목을 당신이 다시 번역해보면 어떨까? 당신이 옮긴 아니 에르노의 자리는 어떤 자리로 불리게 될지 궁금하다. 누군가에게는 내가 버린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혹은 나의 자리가 될지도 모르겠다. 참 이상한 일이다. 아니 에르노의 서술의 주체는 늘 나인데
책을 덮고 나면 언제나 우리의 나가 되어 있다. 개인적인 것, 내면적인 것은 사회적이라는 그녀의 말을 이렇게 절감한다. 번역을 끝마쳤지만 나는 아직 이 책의 마지막 즈음에 등장하는 도서관에 머물러 있다. 아버지와 나, 작가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함께 한 도서관. 어떤 책을 원하죠? 라는 사서의 물음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표정이 생생하다. 분명 내 기억이 아닌데 책에 쓰여 있지 않은 문장을 읽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얼굴, 나는 그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 알고 있다. 본 적 없는데 본 것만 같다. 아니 나는 봤다. 아니 에르노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에게서. 옹기니의 말을 적으며 내 아버지의 이야기는 하지 않겠노라 다짐했지만 실패했다. 나의 옹기니의 말은 매번 실패한다. 글을 옮기니가 아니라 기억을 옮겨온 이 유의 말이 되고 만다. 아니 에르노의 기억은 이미 나를 관통해 내 안에 있다. 나의 단단한 껍질은 이미 허물어졌다. 이제 나는 알몸의 기억을 마주한다. 마침내 내 기억은 허구를 벗었다. 무엇이 보이는가? 거기 소설보다 더 큰 삶이 있다. 나의 아버지와 내가 떠나온 세계가 있다. 당신은 어떠한가? 소설보다 더 큰 무엇이 보이는가? 2020년 12월 신유진